찬성 측 입론으로 이번 토론의 첫 스피커를 맡게 된 김다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찬성 측 주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의 주제인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웹사이트 및 우편물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행법상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들은 형사처벌에 더해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중에서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00년도 원조교제 성매수범에 한해서 최초로 도입이 되었고 도입 초기부터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많이 휩싸여 왔습니다. 2003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판결에서 위헌 5인, 합헌 4인의 과반수 결과가 나왔지만 헌법 위헌 정족수 6명에 1명이 미달되어 합헌 결정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2006년 성범죄자의 용산 초등학생 살해 사건이 있으면서 절차적인 허점이 많이 지적되었고요. 또 아버지가 신상공개가 되면서 자살하는 17세 자녀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논란 속에서도 적용 대상은 확대되어 왔고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로 확대가 되고 2011년부터는 실형 선고 이상을 받은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서 이런 점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저희 찬성팀은 실효성의 부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 그리고 이중처벌로 인한 문제, 연좌제로 인한 피해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가장 먼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따져보며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관악구만 해도 57명의 신상공개된 성범죄자가 있습니다. 57명의 모든 사람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여러분 외우실 수 있으신가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를 아는 시민들이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두려움에 떠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미경 한국 성폭력 상담소 소장 역시도 시민 입장에서는 전자발찌를 한 사람과 한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을 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서 막막할 뿐이다 라고 말하며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 한때는 900만 건의 연간 접속 건수를 보였지만 올해 4월까지 76만 건으로 줄면서 시민들 역시도 이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 주었다. 두 번째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결정권을 침해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2003년 헌법재판 때도 위헌이라는 판결을 5명의 재판관에게서 받아서 이러한 점은 굉장히 개인정보 결정권을 받아 침해하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지 마시고요. 교차 조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대 측 2의 교차 조사가 있습니다. 나가주세요. 자, 시간을 앉아서 아니요, 일어서 보십니다. 예. 보시는 거는 이 앞을 보시겠어요? 왜냐면 청취자 자, 시작했어요. 1분 30초입니다. 네, 저희 반대측에서 교차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첫 번째 논리로 실효성을 말씀하셨는데요, 맞으십니까? 네, 그 실효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찬성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우선 57명이 관악구에서 이제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잘 알지 못하는 관악구 주민들의 인터뷰를 이제 인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점점 사용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자료들이 실효성을 이제 부정하는 자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제도가 아직 홍보되고 있지 못함을 증명하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효성을 증명하는 데이터들은 오히려 다른 통계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범률이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의 반론이나 아니면 저희의 입론에서 이러한 실효성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반박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기존에 홍보가 되지 않아서의 문제지 실효성이 없어서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반대 측 1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43분입니다. 여러분, 2008년의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다시금 일깨웠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상공개 제도가 다시 부활하고 지금까지 잘 시행되어 왔습니다. 저희는 이 신상정보공개 제도 폐지에 반대를 하고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서는 우선 이 제도는 사회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공동체에 유익한 제도이고, 두 번째로 범죄자의 반성 정도에 따라서 유동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굉장히 능통적인 제도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사회 전체의 공익에 유익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재범률을 낮추는 거로 밝혀졌으면서 범죄 예방을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고 있고, 사회 전체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경계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신상공개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에 따르자면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0%가 현 제도가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응답자의 80%가 이 제도가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일보에서 시행한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성범죄자 알림 및 공개 대상자 중 재범률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 등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고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효과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걸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제도는 범죄자 반성 정도에 따라서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유동적인 조치라는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 법률 제50조에 따르자면 법원의 자율적 판결 하에서 성범죄자들 중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큰 자들만이 공개 혹은 고지 대상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 다시 말해 범죄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개선하고자 하는 범죄자들은 재교화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통해서 낙인 효과 혹은 연좌제 피해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제도의 융통성은 낙인 효과, 연좌제 피해 등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제도의 효익, 실익은 더 증가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지 마시고요. 찬성 측 1의 교차 조사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자료를 제시해 네. 주셨는데요. 그 2010년도에 다른 성범죄자를 위한 다른 그런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어떤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자리가 지금 아닌데. 네.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어요. 예. 네, 우선 그때 전자발찌 제도가 2008년에 시행이 되었고 또 2010년도에는 소득적용까지 되어서 굉장히 이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근데 이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제가 해서 말을 네. 하고 있어서 좀 이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진 네. 상황이라는 걸 우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면 성범죄자가 주변에 많이 살고 있고 뭐 그런 걸로 이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상적인 사회적 분위기.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말씀을 좀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네, 그런 분위기가 옳은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분위기는 옳은 분위기가 아닌데 저희가 말씀드린 분위기는 성범죄자들이 자신들이 그 한 행동에 있어서 조심성을 좀 더 부과하고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있어서 그 경각심을 다시 인지시켜서 성범죄자들 자신들이 스스로 재범을 막는데 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충분히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네. 2010년의 자료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네. 이후에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증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2018년에 대법원에 따른 자료에 의하자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이후 계속 재범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제시해 주셔야 이게 1.8%로 감소하고 원래 어느 정도였고 그리고 그게 그럼 성범죄자 그 제도를 시행하고 그걸 적용한 대상과 다른 이러한 자료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성범죄율을 낮췄다는 걸까요? 자, 이 문제는요. 2018년의 재범률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유토론에서 한 번 더 물어보시고 대답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성 측 2의 인물이 있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네, 앞에서 언급한 기본권 침해, 즉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는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이 확실히 위헌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그리고 위헌적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중처벌입니다. 성범죄자는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판결받은 이후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판결받게 됩니다. 이때 성범죄자는 이중처벌 또는 과잉처벌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낙인 문제, 즉 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그 낙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의 지탄을 받습니다. 일종의 형벌제도와 같다고 볼 여지가 큰데요.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이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물론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헌법재판관 9인 중 9명 중 4명은 합헌 의견을 제시하면서 신상공개 제도는 유죄 판결의 일부이며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한다고 하여 또 다른 형벌로 볼 수 없다라고 하며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언급한 연재제와 더불어 신상공개 제도는 사회의 지탄을 넘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실질적으로 가혹한 형벌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연좌제입니다. 2013년 17세의 한 소년이 스마트폰에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성범죄 관련 신상공개를 비관해 자살한 것입니다. 박모군의 아버지는 철도역에서 일하던 2010년 봉사활동으로 여중생을 투행한 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공개 5년에 처해졌습니다. 물론 박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웃들은 박 씨의 신상과 사진 등의 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받았고 박 군은 학교와 학원을 갈 때마다 아버지의 사진이 박힌 신상 공개물이 있을까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박 씨 가족은 건물주에 의해 집에 쫓겨나 이사를 2번이나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는 감정에 호소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은 범죄자 본인이지 그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목적이 신상공개 제도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외의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 제도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데 비해 그 가족들이 입는 피해는 가시적인 것입니다. 헌법 제13조 제3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의 처우를 받지 못한다. 다음은 박군의 마지막 일기장 내용입니다. 눈만 뜨면 우울해지고 짜증난다. 나도 모르게 허튼 생각을 하게 되고 약이 생각나지만 선뜻 행하지는 못하겠어서 그냥 잠들고 만다. 어젠 거의 직전까지 갔었던 것 같다. 너무 괴롭다. 제도의 취지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제도의 본질을 한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차 조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범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범죄에는 형벌과 보호처분 두 가지 유형의 범죄가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처벌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형벌과 보호처분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시하고 계신 신상공개 제도의 같은 경우에는 형벌 그리고 보호처분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형벌과 보호처분 두 가지 제도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 이 신상공개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상공개 제도라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인용하신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서 헌법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시하신 교수님, 저는 반박하면 안 되는데. 말하셔도 될 거예요. 네네, 말하셔도 돼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요. 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고요. 네, 여기서 끝났죠? 네, 그러면은 물어보지 않으면은 아십니까? 하면은 제가 대답을 아시면 이해 안 해요.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만약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논쟁이 갈 때 더 얘기할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기억해뒀다가 자유토론에서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박근혜 사례를 언급하셨잖아요. 근데 박근혜 사례에서 그 주변 친지들한테 뭐 우편물이 가고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안 좋았다고 했는데 이는 아까 제시하신 논리, 이 범죄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논리에 위배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효성이 위배된다는 말의 의미가 아까 제시하신 근거 중에서 57명이 살고 있는데 이 얼굴을 어떻게 기억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시하신 박근혜 사례를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는 의미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제시하신 논리가 반대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은 지났고요. 자, 반대측 2에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 2의 인론입니다. 저는 오늘 성폭행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폭행에 대해서 알 권리가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7살 아이가 있습니다. 온몸이 벗겨진 채 다리 아래 내던져져 있고 몸과 팔뚝, 온몸에 피멍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장기는 뒤틀려져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었고 곳곳에 혈흔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딸, 아들, 그러한 사랑스러운 자식의 마지막 기억이 그러한 처참한 기억으로 남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성폭행은 다른 그 어떠한 폭행과 다릅니다. 더 피해가 극심하고 비참합니다. 이제 2012년 나주에서 일어난 나주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수면이 자신의 납치의 기억을 떠올린다고 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수면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폭행은 정신적인 트라우마, 장기의 뒤틀림,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불신을 모두 함께 가져오는 굉장히 심각한 형태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매우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범죄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 피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대검찰청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의 61.6%는 재범에 의한 범죄였습니다. 즉 이러한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만약 이미 성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을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전체 성범죄의 61.6%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우리 사회가 그러한 성범죄자 한 명 한 명을 감시하고 그로 인해서 성범죄 비율을 훨씬 더 낮출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관리 감독 체계입니다. 여러분, 성범죄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알 권리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성범죄자가 만약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하며 그 피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그런 성범죄의 잠재적인 피해자로서 알 권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알 권리는 우리가 잠재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알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그러한 알 권리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가져야 할 가장 높은 수준의 알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우리의 알 권리 그리고 특히 성범죄의 가장 비참한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우리의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 체계로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철우 소장입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마지막으로 알 권리를 주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기본적인 인격권, 기본권 중에 가장 기본인데 인격권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알 권리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는 저는 인격권,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기본권보다 알 권리를 더 우선시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답변 드려도 괜찮겠어요? 저 다음 물어봐. 그 재범률이 61%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범률이 61%가 된다는 말씀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재범률이 아니고요. 재범에 의한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분류했을 때 범죄자가 재범인 비율이 61.6%예요. 재범 비율의 1%대이고 재범인 범죄자의 비율이 61.6%예요. 이게 재범 재범률은 어떤 특정 범죄자가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거냐의 확률이고요. 그래서 보통 1년 이내에 비율이 0. 몇 %, 그리고 이제 평생 비율이 1% 정도 나타나는데, 이제 재범인 범죄자의 비율은 전체 성범죄, 예를 들어 2017년에 일어난 전체 성범죄 예를 들어 3,000건 중에서 총 재범에 의해서는 몇 번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사례입니다. 개념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그게 60%라면 일반적인 인식에 의하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효성에도 살짝 의문이 생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